조직 파트도 전체 3개 분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직론은 여러 가지 분야로 세분화할 수가 있겠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크게 3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조직 일반론이고요. 두 번째가 조직 구조론, 세 번째가 조직 행태론.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조직 일반론, 첫 번째 조직의 분류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재 190페이지입니다. 맨 밑줄에 보면 현대 사회에서 조직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래서 조직이 뭐냐에 대해서 세 번째 줄에 최항순 교수는 특정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집합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파라그래프에 보면은 김병석 교수도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실까요? 행정조직의 기본적 단위는 직위와 직원이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건축물로 본다면은 이러한 직위와 직원들은 건축물의 벽돌과 기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체 비율을 한다면은 이러한 직위와 직원은 세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요. 이러한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업무 단위가 형성이 됩니다. 오른쪽 표를 보겠습니다. 인체 구조와 행정 조직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직위와 직원이 모여서 업무 단위가 되고 다시 기능기관으로 확대가 되고 행정체제, 마지막으로 행정조직 이런 구성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행정체제가 모여서 행정조직이 구성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두 번째 조직의 분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분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좀 내려와서 1번에 조직의 사회적 기능인데 파슨스 표시합니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파슨스는 AGIL 모형입니다. 대문자 AGIL 모형. 그래서 이 4가지 기능 가운데에서 어떤 기능을 주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 조직 유형을 분류를 했는데요. 4가지라는 것은 적응의 A, 목표 성취의 G, 통합의 I, 체제 유지의 L, AGIL 모형입니다. 우선 첫 번째 보면 경제적 생산을 지향하는 조직인데요. 적응, 그래서 동그라미를 치시는데요. 적응 동그라미 치시고 경제적 생산 이렇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로서는 사기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면요. 19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목표 성취에 기하는 조직인데요. 이것은 행정기관, 세 번째 줄에 은행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셋째가 보면은, 둘째는 정치적 목표를 추구한다면, 셋째는 통합 기능적인 조직이다. 그래서 이것은 세 번째 줄에 법원, 정당, 혹은 경찰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가 체제 유지한다. 체제 유지라는 것은 교육 문화가 필수적이죠. 그래서 교육기관, 그리고 종교단체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4가지 조직이 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게 구체적으로 예로서 제시되는 게 어떤 거다. 이것도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씩 출제가 되니까요. 두 번째 보면 구성원의 수능에 의해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인물은 H.O.N이가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거기에 보면 기관을 2가지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밑줄 것이죠. 부하들의 상관에 대한 수능 정도 밑줄 것이고 여기 하나고요. 또 두 번째로 상관이 부하에 대한 권력 행사 관계 밑줄 것이고 이 2가지를 가지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강압적 조직 네 번째 줄이죠. 강압적 조직이 있고요. 공리적 조직, 규범적 조직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요. 강압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강압적으로 권한을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어떤 내가 잘못했을 때 나한테 주어지는 형벌 이런 게 무섭다. 무서워서 복종한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 강제수용소라든지 교도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보면 공리적 조직. 그래서 공리적 권한과 타산적 복종이다. 이건 뭐냐면요. 공리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수능을 한다면 그 수능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을 거야. 그것을 바라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사기업체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 조직입니다. 이것은 영예로운 보상이다. 그래서 종교 집단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주요 수혜 대상을 기준하는데 거기 넘어가기 전에 이 에치오니는 아까 우리가 두 가지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강압적 공리 규범 요 조직은 뭐냐면 상관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기준이 뭐였나요? 부하들이 순응하는 정도잖아요. 그죠? 네, 그것은 뭐로 나타내는가 하면 몰입으로 나타냅니다. 몰입. 그래서 몰입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첫 번째가 소외적 몰입이 있고요. 두 번째가 계산적 몰입이 있고요. 세 번째 도덕적 몰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적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도 아는데 내가 혼자 안 하게 되면 너무 눈에 띄지 않느냐, 소외되지 않느냐, 그래서 몰입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계산적 몰입입니다. 내가 몰입한 만큼 나에게 뭔가 돌아올 거야 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몰입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도덕적 몰입입니다. 이 양심상 몰입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가 바로 구성원들이 상관에 순응하는 것. 그래서 에치오니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상관이 가지는 권력하고 또 부하들이 상관에 순응하는 거하고 이게 매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요. 강제적 권력하고 강제적인 권력. 이게 교재에서 말하는 강압적 조직. 강제적 권력하고 방금 이야기한 소외적 몰입하고가 이게 매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에는 죄수들에게 강제력이 사용이 되고요. 그러면 이 죄수들은 소외를 피하려고 어떤 조직이 정한 룰에 몰입한다. 이런 형태로 설명을 에치오니가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에치오니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상관이 부하에 대해서 가지는 권력, 두 번째는 부하들이 상관에 대해서 순응하는 정도, 이 두 가지고요. 앞에 말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강압, 공리, 규범이고요. 그 다음에 부하가 상관에 순응하는 것은 소외, 계산, 도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각각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매치되는 거에 종류 중에 예로서 한 가지 제가 강제적 권력하고 소외적 몰입을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설명이 가능하죠. 뭐 계산적 몰입하고 뭐 공리적 조직하고 매치가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다 설명이 가능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봅니다. 자, 세 번째 봅니다. 주요 수혜 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블라와 스코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득을 보느냐, 혜택을 보느냐는 거죠. 오른쪽 페이지 봅니다. 193페이지요. 누가 주된 수혜자인가? 네 가지가 있는데 호에 그 호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기 동그라미 봉 다음에 공. 그래서 호기 봉공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호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때는 수혜자가 구성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정당이라든지 노동조합이라든지 또는 뭐 동호회 같은 거, 뭐 오토바이 동호회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뭐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있죠? 그런 동호회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기업 조직입니다. 이걸 영리 조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소유주가 주된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제조회사, 뭐 이런 등. 3번에 이제 봉사 조직인데요. 고객 집단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사업기관도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공, 호기, 봉공. 이 일반
국민들이 수혜자가 되는 건데요. 여기에 국민에 의한 외제적 통제 밑줄 긋고 별표 2개입니다. 출제가 종종 됩니다. 그래서 이 공에 해당하는 것, 호기 공에서 이 조직은 국민에 의한 외제적 통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에 의한 외제적 통제가 필요한 조직이 이 블라와 스코트의 분류 중 어느 조직인가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에 의한 외제적 통제가 필요한 것은 공익조직이에요. 다른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제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게 안 되면 독재가 행사된다. 군대 조직, 경찰 조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들어가서 복수국면적인 접근 방법이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민츠버그가 되겠습니다. 민츠버그가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그래서 이 민츠버그는 조직을 5가지로 분류합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민츠버그는 193페이지입니다. 조직이란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가지 기본. 그러니까 먼저 보죠. 다음 페이지 보시죠.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5가지가 있습니다. 전략, 중간 라인,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가 있네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왔어요. 5가지 부분이 있는데, 각 부문별로 힘을 발휘해서 각자 사기적으로 조직을 몰고 가려고 한다. 5 부문 중에서 어디에 무게중심이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조직의 형태는 달라지는데 5가지 기본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자, 여기에 5가지 기본 부분 밑줄 그으시고 별표 3개 각종 시험에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요 민츠버그의 분류에서는 크게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딱 2문제 출제가 됩니다. 2문제가 출제되니까 2가지 형식의 출제가 되니까 그 2문제를 잘 기억을 해야 되고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면 전략 부문입니다. 그래서 전략 부문은 뭐냐?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가 이제 각각 3개씩 제가 불러드릴 건데 거기에 하이픈을 이렇게 그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전략 부문입니다. 설명은 제가 곧 하겠습니다. 전략 부문. 최고 경영자 동그라미. 그 다음 줄에 감독에 의한 조정 동그라미. 그 다음 옆에 있는 단순 구조 동그라미. 최고 경영자, 감독에 의한 조정, 단순 구조. 그 다음 2번에 갔어요. 핵심 운영 부분입니다. 2번째 줄에 핵심 운영청 동그라미. 그 다음에 기술 표준화에 의한 조정 동그라미. 그 다음 줄에 전문적 관료제 구조 동그라미. 그 3가지를 하이픈으로 이렇게 묶으세요. 세 번째가 기술 전문가 부분입니다. 맨 밑에 줄 기술 전문가 동그라미. 그 다음 줄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과학 과정의 표준화 위한 조정 동그라미. 그 다음 줄에 기계적 관료제 구조 동그라미. 네 번째 중간 라인 부분입니다. 2번째 줄에 있는 중간 관리청 동그라미. 그 다음 산출물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사업부재 구조 동그라미. 그 다음 5번 지원 스텝 부분입니다. 지원 스텝 부분. 그래서 지원 스텝 부분은 3번째 줄 지원 스텝 동그라미. 그 다음 옆에 있는 상호 조정 동그라미. 그리고 밑에 줄에 에드호크라시 구조 동그라미.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93페이지에 돌아왔어요. 1번 전략 부분입니다. 출제를 할 때 요게 섞어서 나오거든요. 다른 거에 가야 될 게 이쪽으로 온다든지 하기 때문에 틀리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걸 맞춰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전략 부분입니다. 조직의 가장 정상에 있는 최고 경영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가 행사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은 감독에 의한 조정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바로 감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단순 구조, 갓 만들어진 그런 구조, 조직 이런 데서 힘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한 번 더요. 자, 같이 해보시죠. 최고 경영자.
다음 감독에 의한 조정. 다음 단순 구조. 자, 이렇게 보셨죠? 자, 두 번째 봅니다. 핵심 운영 부분입니다. 그 핵심 운영 부분은 실무 작업자들이 있는 곳에 힘이 집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 명칭이 되는 거예요. 대학으로 따지면 강의를 하는 교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 힘은 작업 기술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 그렇게 되죠. 작업 기술에 의한 표준화에 의한 조정. 기술이 표준화되는 거예요. 작업하는 기술이 이제 어떤 뭐 매뉴얼이라든지 이렇게 표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힘은 전문적 관료제 구조. 이해되시죠? 이렇게 세 가지 또 기억하시고. 세 번째 기술 전문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분석가들인데요. 맨 밑에 줄 기술 전문가들 이렇게 행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정의 표준화, 어떤 분석가들이 표준화에 의한 과정을 표준화하는 거죠. 기계적 관료제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 보면 중간 라인 부분입니다. 중간 라인 부분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맨 위에 있는 전략 부분하고 맨 아래에 있는 핵심 운영 부분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관리층이 됩니다. 그래서 산출물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이 됩니다. 사업부에서 만드는 게 뭐 휴대폰을 만든다든지 TV를 만든다든지 이런 산출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출물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이 됩니다. 다섯 번째 보면 지원 스텝입니다. 회사에 보면은 뭐 법무실, 법무팀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뭐 홍보팀, 이런 지원 세 번째 줄에 지원 스텝의 힘이고 이거는 상호 조정을 통해서 그래서 에도크라시 구조 이거는 이제 임시 조직, 유동 조직 이렇게도 부르죠. 힘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연결해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민주버거는 지금 이야기한 연결, 하이픈에서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아까 민주버거는 공문심 출제가 두 가지 형식으로 출제된다 했잖아요. 방금 말한 하이픈에서 이렇게 하는 이게 한 가지 출제 형식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형식이 뭐냐 하면은 각각의 구조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출제가 또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요. 단순 구조부터 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했던 단순 구조부터 볼게요. 단순 구조는 환경이 단순하고 동태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단순하고 동태적인 상황이고요. 규모가 소규모입니다. 아까 제가 갓 창업한 이런 조직이라 했죠. 소규모. 권한은 최고 관리층에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 관료제는요. 기계적 관료제는 환경이 단순하고 안정적입니다. 규모는 대규모고요. 그리고 주요한 구성 부분은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술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전문 관료제는요. 환경은 복잡하고 안정적이다. 그리고 규모는 중소규모고요. 그리고 주요 구성 부분은 작업층이다. 이렇게 보고요. 사업부제는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입니다. 그리고 규모는 대규모고요. 주요 구성 부문은 중간 관리층이 되겠고 마지막 에도크라시는 환경이 복잡하고 동태적입니다. 규모는 소규모고요. 그리고 주요 구성 부분은 지원 스텝 부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형식으로 출제가 되니까요. 그걸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보시면 세 번째 뎁트의 조직 유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뎁트는 맨 왼쪽에 있는 거
맨 왼쪽에 있는 것이 기계적 조직이다. 기계적 조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 조직과 대비되는 것이 유기적 조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유기적 조직이다. 그래서 유기적 조직은 그러니까 화면을 먼저 보시죠. 뎁트의 조직 유형입니다. 기능 구조, 사업 구조, 매트릭스 구조, 그리고 수평 구조, 네트워크 구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기능 구조 왼쪽 편에 뭐가 있는가 하면 기계적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계적 구조가 있고요. 네트워크 구조 오른편에 보면 유기적 구조. 다시 말해서 기계적 구조에서 유기적 구조 사이에 있는 것이 요 5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4 동그라미 몇 동그라미 수 동그라미 넷 동그라미. 그래서 기사를 매수했구나 매수했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기사를 매수했네. 그래서 기사 매수네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수평 구조 있죠. 이걸 팀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설명을 좀 해보면 2012년도 국가직 7급에 출제되었던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유기적 성격이 약한 것부터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편에서는 유기적 성격이 가장 약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기적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능 구조, 사업 구조, 그 다음에 매트릭스 구조. 매트릭스 구조는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 구조 한번 적어보실까요? 기능 구조 플러스 사업 구조가 됩니다. 기능 구조 플러스 사업 구조. 그래서 이게 이제 기능 구조 플러스 사업 구조가 합쳐진 게 이게 매트릭스 구조인데 출제가 된 이런 적이 있어요. 한번 적어보실까요?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물리적으로 결합한 구조이다.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물리적으로 결합한 것이다. 맞다, 틀리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 구조 플러스 사업 구조 이렇게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그것만 이제 신경을 쓰시면 맞다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트릭스 구조는 왜 그 지문이 틀렸느냐? 매트릭스 구조는 이렇게 암기하세요.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화학적으로 결합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물리적이 아니고 화학적 결합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조 한번 볼까요? 네트워크 구조는 뭐냐면 조직 자체에서는 핵심 역량만 수행합니다. 핵심 역량만. 부수적인 기능이 있잖아요. 부수적인 기능은 외부 계약을 한다든지 외부 위탁을 하는 그런 구조가 네트워크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뎁트의 조직명은 그런 식으로 되고 한 번씩 출제도 된다. 기사, 매수네 요걸 배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화면에 보시면 이번 시간에는 민츠버그의 분류에 중점을 두어서 강의를 했죠. 그러니까 민츠버그의 강의를 여러분이 제대로 숙지를 하시는지 문제를 하나 적겠습니다. 그 설명을 제가 해드린 걸 보지 말고 한번 풀어보시죠. 다음 중 전문적 관료제의 특징이 아닌 것은 첫 번째 제가 질문 하나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문적 관료제의 특징이 아닌 것 해가지고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간단하고 단순하고 동태적 환경에 적합하다. 단순하고 동태적 환경에 적합하다. 이렇게 질문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단순하고 동태적인 건 뭐예요?
단순 구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그런 5가지의 그런 환경적인 특징도 일일이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앞 시간에 민츠버그 설명할 때 과학 과정의 표준화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바로 어떤 투입물이 있을 때 이 투입물을 산출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뭐가 필요한가 하면 어떤 규정을 하는 문서라든지 혹은 뭐 구두 지시라든지 이런 게 다 과정의 표준화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조직이론의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교재 194페이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가 고전적 이론, 신고전적 이론, 현대 이론 중에서 첫 번째 고전적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19세기 말부터 1930년대까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고전적 조직 이론은 인간을 X 이론의 관점에서 파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X, Y 이론이 있는데 Y 이론은 인간을 좁혀보는 것이고요. X 이론은 인간을 좀 통제를 가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파악하는 게 X 이론입니다. 우리가 성선설 그러면 선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이렇게 본다면 선악설로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X 이론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는 것이고 인간을 경제적인 인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외부적인 요인 이것이 동기를 부여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고전적 조직 이론은 과학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과학적 관리법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법의 영향 아래 이제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론, 관료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과학적 관리법은 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뭐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차별적 성과급제. 어떤 표준 과함량을 초과 달성하면 혜택이 급속히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Time and Motion Study, 시간 동작 연구. 가장 석탄을 삽을 퍼서 옮길 때 무릎 각도를 몇 도로 해서 할 때 가장 능률적이다. 이런 내용이 과학적 관리론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의 장점은 뭐냐면 정치행정 이론론이 성립하는 배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능률적인 조직 관리의 토대를 제공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점으로서는 구성원들의 어떤 인간적인 요인을 좀 과소평가했다. 그래서 노사, 즉 노로부터도 비난받고 사로부터도 비난받는 그런 행태를 띠게 되었죠. 그 다음 맨 밑에 줄에 이제 관료제론이 있습니다. 관료제 그러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막스 베브가 있습니다. 베브의 내용은 상당히 심오하고 많은 내용을 안고 있지만 관련되는 것 간단히 소개한다면 막스 베브는 업무 수행에는 세 가지의 권위의 행태가 있다. 권위 유형이 있다. 세 가지가 전통적 권위, 두 번째가 카리스마적 권위, 세 번째가 합법적 권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권위부터 설명을 드리면 전통적 권위는 명령이나 법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통이나 관습에 의해서 정당화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카리스마적 권위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은 아주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합법적 권위입니다. 이것은 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에 복종한다. 이렇게 보고요. 막스 베브는 결론적으로 근대 사회를 특징 지우는 것은 바로 합법적 권위다. 그래서 이 합법적 권위가 바로 관료제의 권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합법적 권위를 강조했다. 막스 베버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5페이지의 1번에 이제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그래서 이 고전, 신고전, 현대를 간단히 먼저 비교를 한다면 고전 이론은 합리적 인간을 전제해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이 뒷받침이 되고요. 신고전 이론은 사회적 인간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인간관계론이 되겠고요. 현대적 조직 이론은 자아실현 복잡인이라고 해요. 자아실현 복잡인을 전제로 하고요. 상황론, 조직 경제학 이런 것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95페이지에 과학적 관리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을 보면 이 테일러는 처음에는 철강 공장에 말단 기사로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회사에 고문까지 승진하는 이런 경험을 한 테일러인데요. 테일러는 두 번째 파라그래프입니다. 과학적 관리법의 가장 주된 내용, 동작 연구, 시간 연구 밑줄 것이죠. 동작, 시간 연구,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차별적 성과급제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봅니다. 네 번째 줄에 2번 행정관리론입니다. 행정관리론에서 기억해야 될 인물이 페이올이라고 하는 학자는 아니고요. 이분은 평생을 그 광산회사에 근무한 그런 분입니다.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학자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페이올에서 기억해야 될 게 그 파라그래프 두 번째 줄 14개의 관리의 일반원칙 밑줄 것입니다. 14개의 관리 일반원칙. 근데 14개를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요. 대신 기억해야 될 게 페이올은 관리의 5가지 요소. 그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리의 5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조직 활동에는 그 5개의 관리 요소가 있다. 계획, 조직, 다음에 지휘, 조정, 통제입니다.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줄에 균리과 의익이요. 포스트코브인데 그래서 이거는 거의 POST, CORB 해서 제가 그냥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듣는 걸로 그치죠. 예, planning, organizing, stepping, directing, coordinating, reporting, budgeting. budgeting이 예산이죠, 그죠? 두 문자를 따서 포스트코브, 균리과 의익이다. 어떨 때 출제되는 걸 보면 스펠을 틀리게 쓰고 틀린 것은 이렇게도 나오니까 한번 기억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3번의 평가 봅니다. 평가는 이 고전 이론은 인간을 아까 경제적인 어떤 물질로 동기부여했죠. 그래서 인간을 조직의 어떤 부속품으로 간주했다 이렇게 보고요. 환경을 의식하지 않았죠. 폐쇄적 환경을 취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전적 이론은 과학성이 부족합니다. 과학성이 부족해서 네 번째 줄 봅니다. 후에 허버트 사이먼은 이 관리 원칙들을 검증되지 않은 속담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게 과학성이 부족한 데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신고전적 조직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까요? 신고전적 조직 이론은 메이어 표시하시고 호선 실험 밑줄 긋습니다. 호선 실험, 시카고에 있던 공장인데요. 그래서 이 호선 실험의 내용이 뭐냐면 과학적 관리법이 제대로 적용되는가를 한번 실험해달라. 이렇게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이제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 공장 이름이 호선입니다. 호선 공장에서 했던 실험입니다. 자, 중요한 건 그 밑에 줄에 있습니다. 기계적 능률 표시하시고 사회적 능률 밑줄 겁니다. 즉, 이 고전 이론에서는 기계적 능률을 강조했잖아요. 그런 것을 비판을 하고 신고전 이론에서는 사회적 능률을 강조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1번 특성 이렇게 나오는데 이 특성 들어가기 전에 호선 실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고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시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호선 공장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한 번은 이 우연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이 실험 연구에 참여했던 조교 한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해봤는가 하면 조명도를 밝게 하면 높이면 어떻게 될까? 생산성이 올라갈까? 그러면 조명도를 다시 낮추면 어떻게 될까? 조금 어둡게 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겠지 하고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조명도를 다시 낮추었어요. 그런데 떨어지겠지 했더니 결과는 어땠냐? 생산성 오히려 올라가더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럴까? 그것은 나중에 그 실험에 참여했던 그 종업원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둡게 했는데도 어떻게 생산성이 더 올라갔느냐? 답변이 뭔가 하면 내가 속하고 있던 우리 집단이 우리 팀이 지금 저 사람들이 관찰하는 실험 집단으로 우리가 선정이 되었구나.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자부심이 있지 않느냐? 열심히 해야 되겠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이 올라갔던 그 결론적으로 인간끼리의 어떤 그 심리 요소가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호선 실험의 개략적인 내용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도 있습니다. 배전판 남자 종업원 14명을 동원해가지고 배전판 실험도 하고 여러 과정이 1, 2년도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진행했기 때문에 내용이 많겠죠. 그죠? 근데 간략히 설명은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197페이지에 봅니다. 맨 윗줄에 이제 인간 관계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이오의 호선 실험을 통해서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학적 관리론은 이제 이 고전적 조직 이론이고 그것을 비판한 것이 메이오의 호선 실험이다. 심리적인 요소를 강조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2번 인간관계론의 평가다. 그래서 좀 진일보한 점도 있다. 그 적혀있는 내용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비판을 받는데요. 뭐로 압축되는가? 맨 밑에 줄 197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인간 없는 조직 미출 것이고 그 옆에 조직 없는 인간 미출 것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과학적 관리로는 비판을 받기를 인간 없는 조직이야 이렇게 비판을 받는데 인간 관계론도 마찬가지 조직 없는 인간이야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3번에 이제 현대 조직 이론입니다. 이 파라그раф의 두 번째 줄 밑줄 긋습니다. 현대적 조직 이론 다음 줄에 이해하였다까지 밑줄 긋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현대적 조직 이론은 조직이 처한 상황이 조직의 발전과 변동에 중대한 영향, 상황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 줄 고전적 조직 이론이 조직의 구조에 거기도 밑줄 긋습니다. 환경에 주목하고 있다까지 밑줄 긋습니다. 고전은 구조, 신고전은 인간, 현대적 조직 이론은 환경에 주목해. 이 말은 뭐냐면 환경을 조직의 주요 변수로 인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이고요. 그래서 교재 198페이지에 이제 1번 보겠습니다. 특성입니다. 첫 번째, 가치 기준의 다양한 밑줄 것이고요. 그래서 가치 기준은 다양한데요. 이거는 기회적 능률로만 안 되고 사회적 능률로만은 안 되고 여러 가지 다원적인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가 분화와 통합 밑줄 것이고요. 분화와 통합은 너무 무리하게 일원화하지 마라, 획일화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고요. 분화와 통합이라는 거고, 세 번째가 개방체제론적 입장 밑줄 것이고, 이는 환경과의 관계를 중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적 조직 이론의 이번에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론 소개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간단히 몇 가지를 보는가 하면 구조적 상황 이론, 그 다음에 개방체제 이론, 그리고 다음 줄에 혼돈 이론, 그 다음에 지식정보사회 조직 이론, 이렇게 간단히 보고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구조적 상황 이론입니다. 이거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옆에다가 한번 기록해 볼까요? 구조적 상황 이론이라는 것은 조직 구조하고 상황 요인하고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조와 상황 상황 요인인데요. 조직 구조하고 상황 요인이 적합한 관계, 그리고 good fit라 그러죠. good fit, FIT. 적합 관계인 것 하면 높은 조직 성과를 가져오고, 만약 이것이 bad fit, 부적합 관계라면 조직 성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조적 상황 이론의 특징을 봅니다. 최선의 방법을 보이는 최선의 방법은 없다. 유일의 최선의 방법은 없다. 나에 보면 조직 설계의 지침을 제공한다. 그래서 환경으로부터 요청과 유연성이 있다면 그게 조직 구조 변화를 일으킨다. 다에 보면 조직과 환경입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어떤 개성적 조직이 적합하고 변화가 심한 데서는 유기적 조직이 적합하다. 이런 구조적 상황 이론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보면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상황 적합 이론에 대한 비판은 전략적 선택 이론 표시하시고 자원 의존 이론 밑줄 긋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음에 이제 조직 이론의 전개 과정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건데 일단 여기서도 간략히 설명하면요. 전략적 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결정론을 배격하는 거예요. 환경 결정론, 환경이 결정한다가 아니고 관리자가 주도적으로 그걸 결정할 수가 있다. 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 자, 밑에 보시죠. 맨 밑에 줄에 더위가 있고 추위가 있겠지만 집을 지을 때 사람이 바람이 잘 통한다든지 뭐 따뜻하게 한다든지 설계할 수 있잖아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름에 통풍이 잘 되도록 가옥을 설계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환경 결정론을 배격하는 것이 전략적 선택 이론입니다. 이런 이론은 나중에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방 체제 이론입니다. 이거는 앞서 이미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서 자세히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봅니다. 특징해 봅니다. 가에 보면 항상성이다. 그죠? 그래서 몸에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을 자주 섭취해서 몸속의 수분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게 항상성이고요. 두 번째 개방성이고 선별성이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체제 유지에 필요한 투입만 받아들이는 거고, 다에 보면 등종국성입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길은 여러 가지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옷 장사를 한다.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저가로 많이 팔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방법도 있겠죠. 소량이지만 고가로 판매하는 방법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에 보면 이제 평가가 되겠습니다. 개방 체제론에 대한 평가입니다. 체제 이론은 거대 이론의 토대를 두기 때문에 실제 이론에는 연구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오른쪽에 3번 혼돈 이론 소개합니다. 혼돈 이론은 카오스라고 부릅니다. 혼란 현상을 카오스라고 부르는데 혼돈 이론은 이 카오스 속에서 어떤 규칙성을 찾아내는 게 혼돈 이론입니다. 그럼 그걸 설명하기 앞서서 카오스 현상은 왜 발생하는가 두 가지 개념을 봅니다. 첫 번째가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초기의 어떤 조그마한 차이가 나중에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게 세 번째 줄에 나비 한 마리의 날개의 펄럭임이 기상에 영향을 미쳐서 한국에 태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밑에 각주 3 보시죠. 각주 3에 보면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0.506127이 있고 세 번째 줄에 0.506이 있잖아요. 이 차이는 정말 미세하잖아요. 0.000127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한 거와 하지 않는 것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났다는 이 이야기예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두 번째가 비선행적인 변화가 됩니다. 비선행적, 선행적이 아니다. 그래서 선행적인 것은 뉴턴적인 결정적 이론이 되는 거예요. 뉴턴적인 결정적 이론은 선행관계를 가정하죠. 선행관계가 y=ax 플러스 b가 가정된다면 그 다음 줄에 주식 가격의 변화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크게 낭패 보는 분들은 많이 안 생기겠죠. 그렇지만 가우스는 비선행적인 변화에서 옵니다. 자, 그 다음 파라그래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가우스는 나비 효과나 비선행적인 변화로 인해서 어떤 질서도 규칙도 없는 상태에 설명이 불가능한 것처럼, 그러나 이 혼돈 속에서도 규칙성이 숨어있다 찾아내는 게 가우스 이론, 혼돈 이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을 보면 첫 번째가 자기 조직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맨 밑에 줄에 비선행적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들이 자기 스스로 구조와 질서적 밑에 줄 것이죠. 비선행적 변화부터 쭉 질서를 갖추어 나가는 것, 여기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대류운동이다. 그 대류운동, 무거운 것은 가라앉고 가벼움이 위로 가고 이런 대류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줄에 둘째, 공진화. 공진화라는 것은 공동진화. 그래서 그 밑에 예로 파리와 개구리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우스 이론에서는 맨 밑에 줄입니다. 공진화를 통해서 걔가 장기적으로 일정한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힐이라고 하는 학자 이야기가 다음 파라그래프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가우스라든지 불안정 이런 걸 해롭다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요. 이 가우스 이론은 뭐냐? 이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킬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무질서를 파괴적 무질서가 아닌 창조적 무질서다. 이걸 통해서 어떤 조직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사점은 참고하시고요. 오른쪽 4번 보면 지식정보사회입니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몇 가지 패러다임이 새롭게 필요하게 됐는데요. 중간 정도에 보겠습니다. 첫째, 지식정보사회가 도래됩니다. 지식정보사회 도래되면서 조직의 신축성, 유연성 극대화 표시하시죠. 조직의 신축성, 유연성 극대. 그 중에 하나 예를 든다면 다음 줄에 삼엽조직 표시하고요. 삼엽조직 밑줄 것이고 별표 2개 합니다. 그래서 삼엽 세 가지 잎사귀인데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묻는 기출문제가 종종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읽어봅니다. 세 가지 형태의 핵심적인 근로자 집단인 소규모 전문직 근로자 하나, 계약직 근로자 하나, 신축적 근로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밑에서 네 번째, 둘째, 구성원들의 행태 변화 또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다음 페이지 봅니다. 두 번째, 개개인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 내용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조직 문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어서 조직 구조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조직 문화입니다. 조직 문화란 무엇이냐? 간단히 이야기하면 조직의 보편화된 생활 양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떤 단체들 보면은 군대 안에서도 좀 다르죠. 해병대의 어떤 회식 문화하고 또 일반 다른 군의 그런 회식 문화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식사 중에 자리의 어떤 이동이나 이런 게
좀 엄격하게 자리가 배치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데서도 차이가 있고요. 일반 회사에서의 문화와 군대의 그런 문화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보편화된 생활 양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20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이 조직 문화의 유형, 기능인데요. 여기에서는 킨과 킴벌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직 구조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는 신축 지향하고 통제 지향을 한 축으로 해요. 여기서 말하는 신축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분권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통제 지향은 집권화 이걸 강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부 지향이냐 외부 지향이냐, 20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내부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정하고 통합을 강조하고요. 외부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어떤 적응, 경쟁, 상호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네 가지 형태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집단 문화입니다. 집단 문화는 가장 큰 역점을 두 번째 줄에 조직 내 가속적인 인간관계 유지다. 두 번째 발전 문화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발전, 유연성 강조한다. 세 번째가 미개 문화입니다. 군대의 문화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명령, 규칙, 통제 이런 걸 강조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합리 문화고요. 합리 문화에서는 생산성을 강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는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요. 순기능으로서는 구성원들의 어떤 일체감을 제고한다, 높인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로 조직 구성원들한테 우리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어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역기능 또한 있습니다. 첫째 보면 경직화된 조직 문화니까요. 신속한 대처가 좀 어렵게 되지 않느냐. 그리고 둘째, 조직 문화가 다른 부처를 좀 배격하게 되는 이런 역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인데요. 여기는 한 번씩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가 하면 1번에 피터스와 워트맨의 7S 모형이 있죠. 출제되는 걸 보면 다음 중 피터스와 워트먼의 7S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7S 7개를 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유 가치, shared value, 전략, strategy, 구조, structure, 제도와 절차, 시스템, step, 그리고 스킬, 스타일 이렇게 7S 두 문자를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두 번째 있는 세인의 조직 문화 모형입니다. 세인의 조직 문화 모형은 세 가지 수준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첫 번째 수준, 두 번째, 세 번째 수준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선에 첫 번째 수준은 가장 잠재적인 수준이고요. 두 번째 수준은 비교적 높은 의식 수준이고요. 세 번째 수준은 가시적 수준,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요. 첫 번째 수준은 기본적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 믿음은 가장 근본적인 요소다. 조직 문화가 형성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요소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 표시하고 있죠. 어느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개인의 이익이 조직보다 우선한다고 여긴다면 그 조직에서 조직을 위해 희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 믿음이에요. 두 번째 보면 가치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비교적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창의성의 존중이라든지 개인적 책임의 중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수준이 인공적 창조물이 되는데요. 이 인공적 창조물은 두 번째 수준이
제공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수준, 즉 가치관에서 요 세 번째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인공적 창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어떤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제복이라든지 옷 있죠. 유니폼 같은 것, 또 사무실 배치. 어떤 사무실은 상당히 폐쇄적이지만 어떤 사무실은 공동 공간을 아주 넓게 쓰는 개방적인 그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인공적 창작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 가보면 은행원들은 깨끗한 제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은행이 우리 은행은 고객 서비스를 중시한다고 하는 그 은행의 가치관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다. 자, 교재 한번 보면요. 세 번째 수준인 그 인공적 창작물 됩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는 기본적 믿음, 두 번째는 가치관, 세 번째가 인공적 창작물입니다. 그래서 그 예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줄에 보면 예컨대 AGI의 본사 사무실은 개인적 공간은 거의 없고요. 개방된 그러한 공동 공간으로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어떤 그 평등을 이렇게 조직 구성원들에게 전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에 가서 조직 문화와 조직 효과성. 20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요 조직 효과성에 관해서는 여러분 정리해 둬야 할 것이 그 경쟁 가치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의 효과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경쟁 가치 모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학자가 킨이라는 사람하고 로브로라는 사람, 킨과 로브로가 제시했던 게 경쟁 가치 모형인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 두셔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조직의 초점이 내부 지향인가 외부 지향인가 하나 됐죠.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조직 구조가 융통성을 중시하는가 아니면 통제를 중시하는가.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구분되니까 네 가지 형태의 조직 문화가 유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왜 경쟁 가치 모형이라는 말을 붙였는가 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조직에는 여러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들 간에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있겠죠. 경쟁하는 목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의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오너다. 근데 그 회사, 여러분 회사 안에 무슨 부, 뭐 홍보부, 무슨 부, 뭐 생산부, 뭐 등등 여러 부가 있다면 각 부 나름대로 각 부서가 가장 선호하는 가치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경쟁가치 모형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래서 네 가지 형태의 유형이 있는데 첫째 하나가 개방체제 모형입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기준이 있다 했죠. 조직의 초점이 내부 지향인가 외부 지향인가 아니면 조직 구조가 융통성을 중시하는가 통제를 중시하는가 이 기준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방체제 모형인데요. 이 개방체제 모형은 외부 그리고 융통성을 강조합니다. 외부 그리고 융통성. 그래서 개방체제 모형은 우리가 혁신을 지향하는 문화다. 그러니까 혁신 지향 문화라고 하고요. 여기에서는 창의력을 중시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혁신을 지향하는데 그러면 수단이 뭐냐? 이것은 신속성을 중시하고 또는 융통성을 중시하고 이런 수단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합리적 모형입니다. 이것은 외부 플러스 통제가 됩니다. 외부 플러스 통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개방체제 모형은 외부 플러스 융통성이고 합리적 모형은 외부 플러스 통제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모형은 과업 지향 문화입니다. 과업을 지향하는 문화다. 생산성을 중시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과업 지향 문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뭘 하느냐? 수단은 계획하고 계획과 목표의 설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내부 과정 모형입니다. 이거는
통제 플러스 내부입니다. 이것은 위계지향 문화다. 위계지향 문화다. 그래서 이 안정성을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위계지향 문화를 달성하는 수단이 뭐냐? 여기에서는 정보 관리라든지 의사소통 같은 것을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인간 관계 모형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관계지향 문화다. 관계지향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지향 문화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은 응집력이라든지 사기 유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정리를 하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개방체제 모형은 혁신지향 문화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속성 그리고 융통성을 중시하는 걸 수단으로 한다. 두 번째 합리적 모형에서는 우리가 과업지향 문화라고 하는데 생산성을 중시하고요. 그래서 수단은 계획과 목표의 설정이다. 세 번째가 내부 과정 모형이고요. 이것은 위계지향 문화고 안정성을 중시합니다. 균형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 수단으로서는 정보 관리 그리고 의사소통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 모형은 내부 지향 플러스 융통성이 되겠고요. 이것은 관계 지향 문화고 인적 자원 개발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달성 수단으로서는 응집력과 사기 유지 이런 걸 수단으로 한다. 정리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런 게 기존 기출이 나오고 했죠. 예를 들면 2017년도 지방직 7급에 출제되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킹과 로버그가 이제 네 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그래서 설명이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화면에 있는 조직 구조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구조론은 기본적인 변수가 있고요. 결정 요인으로서 상황 변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변수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봅니다. 209페이지 제3절의 조직 구조론입니다. 자, 2번 조직 구조의 결정 요인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여기서는 조직 구조의 기본 변수와 상황 변수로 구분해서 살펴본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들어와서 기본 변수부터 살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설명하려고 했던 조직 구조의 결정 요인을 설명하고 화면에 있는 구조 유형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결정 요인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기본 변수가 있었고요. 또 상황 변수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기본 변수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복잡한 정도입니다. 복잡성이라 하죠. 이것은 조직이 분화된 정도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가 공식성입니다. 공식성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가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떤 일을 어떻게 언제 수행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집권성, 집권하위 정도입니다. 권력 배분에 관한 것이죠. 권력이 어느 집단이나 어느 계층에 집중되어 있는가,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상황 변수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상황 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황 변수에는 또 몇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1번에 규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그림 7-2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조직 규모가 있고요. 위에 칸에 보면은 마이너스가 있고 아래쪽에는 플러스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집권하고 같은 레벨이고 플러스는 공식화하고 복잡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나요? 집권화를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직 규모가 커지는 거하고 이 집권화하고는 서로 반비례한다. 역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 조직 규모가 커지면 혼자서 통제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플러스의 공식화, 복잡성, 이것은 그 내용대로요.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공식화를 해야 되죠. 어떤 업무를 표준화 시켜야 되고요. 또 복잡성도 더 늘어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술로 넘어가는데요.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화시키는 데 이용되는 여러 가지 도구를 이야기하는데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우드워드 연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줄 그으시고요. 우드워드 연구 별표 하나. 그 밑에 쭉 내려가서 밑에서 한 8번째 줄에 이 프로의 연구 밑줄 긋고 별표 둘.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먼저 넘겨보겠습니다. 214페이지에 위에서 7번째 줄 3. 톰슨의 연구 밑줄 긋고 별표 하나. 그래서 세 가지 기술에 관해서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있는 프로의 연구요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물론 첫 번째, 세 번째도 중요하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212페이지에 우드워드 연구부터 봅니다. 읽어보면 맨 윗줄에 조직이 사용하고 있는 조직 기술과 조직의 구조는 관련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우드워드의 연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하면 기술의 복잡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술의 복잡성을 기준하는데 그 기술의 복잡성 밑줄 그으시고요. 기준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술의 복잡성이 만약에 높다라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부분의 작업이 기계에 의해서 수행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낮다 하면은 그 반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 세 가지 기술 유형으로 단위, 소량, 생산 기술, 대량, 연속 공정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씩 보면요. 그게 가, 단위, 소량, 생산 기술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가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가나, 다 연속 공정 거기에 다에 동그라미 치시고 요 두 개는요. 그 중간에 있는 나 있죠. 나를 제외한 요 두 가지는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다.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다고요. 유기적 구조와 대비되는 게 뭐였나요? 기계적 구조였죠. 그래서 나 있잖아요. 대량 생산 기술은 기계적 구조가 적합하다. 요 내용이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가에 보면 단위 소량 생산 기술입니다. 보면 맞춤 양복이라든지 뭐 주문 생산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왜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냐면 변화되는 상황이 변화될 때 그 변화되는 상황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경우는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다는 거고요. 나에 보면 대량 생산 기술입니다. 이것은 대량으로 자동차 생산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기계적 구조가 적합하고요. 세 번째가 연속 공정 생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기술의 복잡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다. 그 밑에 밑줄을 긋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부분부터 밑에 줄에 달성한다는 것이다까지 밑줄을 그으시고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인데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프로의 연구가 되겠고요. 아까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프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해서 이 프로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유형 구분을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예외의 발생 빈도, 이게 다양성 차원이고요. 그리고 대처 가능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개 차원을 축으로 해서 유형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양성 차원을 봅니다. 맨 밑에 줄입니다. 가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외의 수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나에 가서 분석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탐색 과정의 난이도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분석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된다면 이 문제가 잘 정의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시행착오를 좀 거듭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에 가서 프로의 기술 분류를 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림 밑에 보시죠. 이 그림은 이 그림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꽤 있고요. 또 문장을 풀어서도 나오기 때문에 잘 맞추어서 거기 보면 낮음 높음 있잖아요. 그 연결을 바르게 해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노트에 이렇게 써서 안 보고도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그런 수준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시간을 많이 좀 허비하게 되니까 그 점을 강조드립니다. 자, 봅시다. 그림에서 보면 장인 기술이 있네요. 그 장인 기술은 주로 그 장인이란 말에서 몇 대째 이 집은 수제 구두를 만든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분석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런 데서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과업의 다양성, 예배도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낮음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앙에서 절대적인 통제를 하는 그것은 비등률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분권화된 구조가 유리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가서 일상적 기술입니다. 일상적이다. 따라서 이는 기계적 구조가 적합하게 됩니다. 일상적이기 때문에 분석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죠? 과업의 다양성은 또 낮아요. 예외는 낮은데 분석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은 기계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기계적 구조다. 자, 보세요. 그냥 암기하려 하시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일상적 기술 보세요. 일상적이니까 과업의 다양성, 즉 예외가 낮아요. 그런데 문제의 분석 가능성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계적 구조가 적합하다. 자, 교재를 보면 일상적 기술은 분석 가능한 탐색, 소수 예외, 그래서 집권화도 해당이 되고 기계적 구조에 적합하다. 대형 자동차 산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비일상적 기술을 봅니다. 비일상적입니다. 일상적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대학이나 혹은 연구소 같은 데서의 연구개발 사업에서 이런 게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기계적 구조의 정반대, 유기적 구조가 해당이 됩니다. 유기적 구조.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대각선으로 상대방 마주보고 있는 대각선으로 보고 있는 비일상적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기적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제 남은 것이 공학적 기술입니다. 공학적 기술은 그림에서 보면 예외도 많이 나타나요. 예외도 많이 나타나. 그런데 분석 가능성도 또 높아요. 이런 경우입니다. 자, 교재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은 요 공학적 기술은 두 개 다 높아요. 다양성도 높고 문제 분석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분석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집권화로 해결하지만 조금 덜 중요한 사소한 문제는 실무자들한테 맡기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이제 톰슨의 연구가 나옵니다. 214페이지에.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는데 프로의 요 유형은 잘 이해하시고 그 그림도 혼자서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톰슨의 연구입니다. 톰슨은 두 번째 줄에 단위 작업 간의 상호 의존성 정도에 따라서 유형화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높은 상호 의존성 이거라면은 부서들이 서로 자원을 교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의 집합적 상호 의존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개적 기술이 여기에 동원이 되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서로 의존하기를 원하는 고객을 연결하는 데 쓰이는 기술이다. 그래서 상호 의존성이 낮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커피 전문점의 지점은 상호 독립적이며 서로 무관하게 영업을 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 홍대 앞에 가면 스타벅스가 한 4개가 있습니다. 서로 무관하게 영업을 하는 그런 것이죠. 오른쪽에 나의 순차적 상호 의존성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 생산 라인이고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앞 부서의 산출물이 다음 부서의 투입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자동차 회사의 경우 이렇게. 그래서 그림에 보면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순차적 상호 의존성의 경우는 연속형 기술이다. 혹은 또 길게 연결된 기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앞에 집합적 상호 의존성은 중개적 기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순차적 상호 의존성은 연속형 기술 혹은 길게 연결된 기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다에 보면 교호적 상호 의존성이 나오는데 이거는 상호 의존성이 가장 강한 것이에요. 이것은 업무를 동시에 해야 업무가 완성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합병원에 가서 안타까운 경우지만 큰 수술을 이렇게 하게 될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병원 안에 한 과의 의사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외과도 들어오고 또 마취과도 들어오고 여러 과가 들어와서 큰 수술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교호적 상호 의존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호적 상호 의존성은 집약적 기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다에 가서 이제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우선순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호적 상호 의존성은 조직 구조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지. 그 부분 밑줄 그으시고요. 최우선적으로 다뤄도 되고 그 다음이 다음 줄에 있습니다. 그 다음 우선순위는 순차적이고요. 마지막으로 집합적 상호 의존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직 구조의 유형으로 들어갑니다. 화면에 보면 이제 배부의 관료제가 나오는데요. 관료제는 제가 앞 강의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권위의 유형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가장 중요하다, 배부가 중시했다 설명드렸죠. 혹시 또
좀 정리가 안 된 분을 위해서 다시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맨 밑에 줄에 관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료제, 그 다음 페이지 맨 윗줄에 봅니다. 관료제를 우리가 뷰로크라시라고 그래요. 뷰로크라시.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관료제란 말은 뷰로, 사무실, 그 다음에 크라시, 관리, 합성어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번에 배부의 관료제 이론에 가면 제가 앞에 설명했던 세 가지 합법적 규칙, 힘에 의한 전통적 힘에 의한 권위, 그 다음 카리스마 요 세 가지 중에서 관료제는 뭐가 뒷받침해 주느냐? 합법적 규칙이다 설명드렸죠. 그 밑에 보겠습니다. 권위의 유형입니다. 가에 보면 카리스마 권위, 나의 전통적 권위, 그 다음에 다의 합법적 권위, 가장 배부가 중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료제는 여러 가지 좋은 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많았고요. 그래서 역기능이 많았는데 그래서 나오는 것이 탈관료제가 있는데 탈관료제는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테이어라는 테이어의 개수제 없는 조직, 탈관료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개수제 없는 조직, 주요 특성이 어떤 거다. 요 정도는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테이어는 개수제가 타파가 개청자나 같은 거고요. 개수제가 타파되지 않으면 조직에서 혁명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수제는 개청제로 이해하셔도 돼요. 개수제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억압되고 소외되는 것의 권한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처방은 뭐 없느냐? 테이어는 개수제를, 첫 번째는 개수제를 없애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권화를 시도한다는 건, 그것은 분권화를 해결한다는 건 하나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제를 없애라는 거예요. 처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비개수제 혹은 소집단 과정을 통해서 협동을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어떤 성진 개념을 소멸시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간에 받는 보수의 차등이 있다면 보수 차등을 철폐하라 이런 처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현성하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계를 너무 명확히 하지 마라. 유동적으로 경계를 설정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탈관료제에서 기억해야 될 사람이 린덴이라는 사람의 린덴의 이연매 없는 조직입니다. 이연매 없는 조직. 간단한 특성만 제가 소개할게요. 이연매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분할을 시키지 말고 총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연매 없는 조직이라는 걸 뭐로 정의하느냐 하면 이 린덴은 어떤 완결도가 높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고요. 완결도가 높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이런 서비스가 보다 향상된 서비스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계 없는 조직입니다. 조직 간의 경계를 하는 울타리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말고 조직 간 경계를 네트워크로 변화시켜라. 이런 게 린덴의 이연매 없는 조직이다. 그럼 대강의 뜻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에 보면 에도크라시가 나오게 되죠. 에도크라시에서 중요한 것은 매트릭스 조직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매트릭스 조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에도크라시의 태스크포스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건 매트릭스 조직이고, 매트릭스 조직은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기능 구조 플러스 사업 구조. 기능 구조 플러스 사업 구조. 사업 구조를 왜 두느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 구조 플러스 사업 구조를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물리적으로 결합한 구조이다.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맞다고 했습니까? 틀렸다고 했습니까? 틀렸다라고 했죠. 물리적으로 결합이 아니고 화학적으로 결합했다. 설탕에다가 물을 대하면 설탕물이 되잖아요. 그럼 설탕의 성격 그대로 유지, 물의 성격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그게 물리적 결합이 되는데 이 매트릭스 조직 그런 물리적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화학적 결합까지. 그래서 기능 구조 플러스 사업 구조를 화학적으로 결합한 구조다. 이렇게 해야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도크라시 한 가지 더 본다면 네트워크 조직인데요. 226페이지 보겠습니다. 226페이지 보면 위에서 6번째 줄에 네트워크 조직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CORE, 코어라 그래요. 그 코어라는 것은 핵심 기능입니다. 핵심 기능은 그 주요 조직에서 수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에 위탁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핵심 기능은 중심에 놓고요. 다수의 협력 업체들을 네트워크로 묶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에서 학습 조직도 에도크라시의 일종이거든요. 학습 조직도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생계라고 하는 학자고요. 그래서 이 학습 조직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두 번째 줄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학습 조직은 뭐다. 그런데 이 학습 조직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속적인 학습을 강조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지속적인 학습인데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이렇게 질문하면 틀렸습니다. 틀린 겁니다. 왜냐? 이것은 개인적 학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적인 학습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파라그래프 보겠습니다. 생긴 학습 조직의 성립에 필요한 5가지. 거기 밑줄 그으시고 별표 둘. 학습 조직 성립에 필요한 5가지. 요 밑줄 그고 별표 둘. 5가지가 뭔가를 다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 둘째, 셋째 중에 넷째 보시죠. 넷째 보면은 집단적 학습돼 있잖아요. 근데 그 시험에 공무원 시험에 보면 좀 이렇게 문장을 적어 놓고는 개인적으로 학습 이렇게 놓으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집단적 학습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째로 시스템 중심의 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번에 227페이지 이제 4번 평가가 되겠습니다. 에도크라시 장점입니다.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단점은 갈등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에도크라시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라그래프 밑줄 긋습니다. 위에서 한 10번째 줄 넘겠네요. 자, 에도크라시는 업무가 거기서부터 할 수 있다까지 밑줄 긋으시죠. 별표 둘. 에도크라시는 업무가 특수하고 비정형 그런 식으로 그 유의한 상황이 거기 나와 있는데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개선 막료 조직인데 라인과 스텝인데요.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230페이지에 가서 위원회에 들어갑니다. 자, 위원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는 위원회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학습 조직 이야기했잖아요. 거기 한 가지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어보실까요? 이중고리 순환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중고리 순환 학습. 거기에 대비되는 게 단일고리 순환 학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고리순환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규범을 재구성하자, 이걸 요구합니다. 기존의 규범을 재구성하자. 거기에 비해서 단일 고리순환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규범 하에서의 어떤 오류의 수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차원이 좀 낮죠. 이중고리는 뭐냐? 기존 규범 자체도 변화시키자, 변경하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단일고리 순환학습은 how에 방점을 찍는다면은 이중고리 순환학습은 how보다는 why, 이유에 더 방점을 찍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위원회로 넘어갑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보면 여러분들이 요 종류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 공문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빈출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주제입니다. 자, 위원회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더 크게 분류가 되지만 주요 분류는 세 가지다. 하나는 자문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행정위원회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의결위원회가 있고 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격들이 다 달라요. 구속력이나 집행권에서 한번 봅시다. 구속력에서 자문위는 구속력이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의결위원회와 행정위원회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권에 보면 자문위원회는 집행권이 없어요. 근데 행정위원회에서 그 의결위원회는 집행권이 없습니다. 있는 것은 행정위원회에서의 그 행정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한번 본다면 자문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것, 그 다음에 의결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것, 그 다음 행정위원회에 해당하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의 그 행정 조직 구조를 보면 232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 보면 이 실제 유형해서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 18부 5차 18청 6위원회죠. 근데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시키면 7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에도 설명했지만 복수차관제가 운영되는 부서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2022년 현재 복수차관제가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전부 부서가 전부 몇 개인가요? 전부 7개다. 그 7개 이것도 다 기억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별표 2개 하시고 꼭 기억하시죠. 공문보기 가외산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공문보기가 어려워서 과외를 받아야 되는데 산에 가서 받는다. 공문보기 과외산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하다 했죠. 국이 바로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그 다음에 보는 보건복지부, 기능기획재정부, 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이 가장 넓게 된 산업통상자원부. 그래서 공문보기 과외 산이 복수차관입니다. 예,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조직이 개편에 이루어졌던 내용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1차 개편이 있었고 2차 개편이 있었는데요. 1, 2차를 구분해서 이해해주면 더 좋은데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해도 그 개편된 내용에 대해서는 좀 한 번쯤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차 개편에서는 국민안전처가 폐지가 되었죠. 그리고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이제 다시 살아났고요.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바뀌었고, 그 다음 미래창조부가 과기부로 바뀌었고요. 대통령 경호실이 경호처로 바뀌었죠. 2차 개편에 오면은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복수차관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었고요. 예, 그게 중앙행정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개편 내용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에 보면 6번째로 준정부조직,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인데 이 부분은 별표 3개 하시고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또 많이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도 출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좀 많이 되었는데,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파트에서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기업의 유형을 보면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크게 보면 정부 부처형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형 공기업이 있고요. 세 번째가 공사형 공기업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우선 정부 부처형 공기업부터 보면요. 이것을 법령에서는 정부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 직원들은 전부 다 공무원이 됩니다. 해당되는 게 양곡관리라든지 조달사업이라든지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사업 같은 것이 해당됩니다. 여기에 우편사업하고 우체국 예금사업은 우정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주식회사형 공기업입니다. 이것은 감사원법의 적용을 받아서 회계검사의 대상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 경우는 직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같은 것이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가 공사형 공기업입니다. 이 공사형 공기업은 감사원법의 적용을 받는 회계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직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야기하는 요 주식회사형 공기업하고 세 번째 공사형 공기업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 중에서 이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지정될 수 있는 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째가 요 세 가지 조건은 별표 3개 하시죠. 직원 정원 50명 이상. 요게 이전에는 요 조건 하나만 있었는데요. 지금은 세 가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수입액이 35억 원 이상. 세 번째 자산 규모가 10억 원 이상. 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총 수입액 중에서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하고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되는데요. 시장형 공기업은 조건이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의 비중이 85% 이상이라야 됩니다. 시장형 공기업에 속하는 기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출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국가스공사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 그 다음 인천국제공항공사, 그 다음에 주식회사 강원랜드, 이런 정도는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물론 다 기억하면 더 좋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준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합니다. 여기 해당되는 것은 한국조폐공사, 여기도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한국조폐공사, 한국마사회,
특히 한국 마사회 이게 출제가 자주 됩니다. 한국 마사회. 그 다음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예, 뭐 그런 정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기타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두 번째가 준정부기관이 있습니다. 준정부기관을 보면요. 준정부기관은 공기업 중에서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이 아닌 기관 중에서 지정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조건은 같습니다. 직원 정원 50명 이상, 총수입액 30억 이상, 자산규모 10억 이상은 같습니다. 이 준정부기관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다음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 기금관리형은 우선 국민연금공단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공단 이런 게 기금관리형이에요. 그 위탁집행형에 해당하는 것이 한국연구재단, 그 다음에 한국소비자원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하나 더 한국가스안전공사 죄송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밑줄 것이죠. 한국가스안전공사 해당되는 게 보세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한국가스공사는 뭐였습니까? 시장형 공기업이었잖아요. 요 두 개를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나머지는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에 대한 정리를 해드렸는데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또 문제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좀 더 구체적인 디테일한 그런 내용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